제1장에서는 재무관리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 재무금융 혹은 이제 또 넓게 봐서 경영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기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과학적인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업은 어떤 형태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업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체 이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이 있고, 합자회사가 혹은 파트너십이 있고, 주식회사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 이 개인 사업이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자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 사업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듯이 그냥 나 혼자 하는 사업을 이 개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차려서 혼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직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이 주체가 이제 한 명이다 라는 거죠. 사장님 혼자 있는 거예요. 이 개인 사업은 이제 한 명의 개인이 사업을 가지고 그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시작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 혼자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 수확을 내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법치 국가 혹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책임이 있을 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냐, 나는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국방의 의무, 병역을 이행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나의 의무를 이행을 할 때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시민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개인 사업에서는 내가 모든 권리를 독점을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만큼 그 권리가 보장이 되는 만큼 그만큼 책임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져야 된다 라는 것을 표현한 용어가 바로 요 무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인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이 사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상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그 옷을 파는 그런 쇼핑몰을 차렸다라고 합시다. 의류 쇼핑몰을 차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2천만 원이 다 기업에 우리 내가 차린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데 쇼핑몰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넣은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2천만 원으로는 사업을 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은행에 가서 요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빌렸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총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쇼핑몰을 시작을 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 그냥 2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쇼핑몰 디자인에 조금 더 돈을 써서 더 예쁘게 이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옷을 사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자본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혹시라도 잘 될 경우가 많겠지만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투자했던 내 돈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것은 기본인데, 거기에 더해서 은행에 빚진 1,000만 원을 나는 어쨌든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 빌린 돈을 지구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을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살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이 생명을 버리는 방법밖에 요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내가 그 채무 조정을 받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이제 이 돈을 안 갚아는 되는 대신 앞으로 내가 평생 버는 이제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이상 내가 혼자 했기 때문에 이 일과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냥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크리티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커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체를 차리고 나서 자영업자들이 5년까지 생존하는 확률이 27%예요. 그 말은 뭐냐면 73%, 100명 중에 73명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차리기 위해서 끌어다 썼던 돈을 다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빌렸던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간 또 고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내가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직장에 그냥 나는 직원으로 취업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누가 차릴 거야? 이제 말이 안 되죠?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사람들이 많이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빌릴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일 텐데, 아마도 20대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은행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2억 원만 빌려달라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거절을 당할 거예요. 왜? 네가 2억 갚을 능력이 있어? 검증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지만 그 규모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처음에 그 개인이 아주 부자여서 부모님이 자 사업 한번 해봐라 백모 씨처럼 어릴 적부터 야 네가 사업하고 싶으면 해 라고 하면서 막 돈을 여러 번 실패해도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사업을 혼자서 시작하는 게 또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자영업을 차렸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때 뭐 유행했던 뭐 무슨 분리 뭐 이런 것처럼 뭐 쇼핑몰 사업이 잘 됐다 합시다. 근데 그것은 잘 따져보면은 그 사장의 솔플이지 뭐 그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 사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 기업 혹은 그 사업체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역량, 그 차린 사람에 매우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영원히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한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뭐냐? 너 나랑 같이 하자. 너 내 동료가 되라. 해서 만든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한글로 하면은 합자회사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합자회사의 요 합자회사는 어떤 의미냐면 합은 합하다고 자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합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 전통적으로 사업을 차리면 자기 이름을 원래 집어넣거든요. 근데 너랑 나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너랑 나랑 이름을 같이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그 변호사 사무실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변호사 사무실이 김앤장이죠. 왜냐? 김치성을 가진 변호사와 장시성을 가진 변호사가 파트너가 돼서 같이 회사를 차렸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파트너십, 합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아까의 문제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너 얼마 있어? 나 1,000만원. 나도 1,000만원 있어. 그러면 2,000만원 모아서 사업하자. 그러니까 한 명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조금 분담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책임도 나눠서 지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1,000만원을 빌렸다. 근데 망했다. 그러면 너 500 갚아. 내가 500 갚을게. 우리 돈 갚아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쨌든 책임은 그 둘이 지는 거다. 한 명이 지는 거에서 두 명이 지는 것 혹은 세 명이 지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가져오는 돈과 두 명이 가져오는 돈 요거의 차이가 생겼을 뿐이지 그게 막 기하학적으로 막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지는 않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이제 권리를 나눠야 됩니다. 이거 네 거야? 아니 우리 공동의 거니까 너 50, 나 50의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나 혼자 돈을 다 빼돌릴 수 없어요.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이나 이 합자 회사는 물론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더 쉬운 단계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간혹 컴퓨터와 같은 그런 기술의 발전만 혁신, 이노베이션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도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혁신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처음에 언제 생기게 되었느냐 그 식민지 시대에 생기게 되었어요. 이 유럽 나라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강력해진 이후에 배를 항해를 떠나게 되죠. 모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목표는 저쪽 먼 곳에 있는 그 중국이나 인도로 가서 거기서만 구할 수 있는 유럽에서 구할 수 없는 향신료, 비단 이런 도자기 이런 것들을 사오자 라는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게 되고
동남아시아 쪽에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곳의 자원을 가지고 와서 유럽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식민지를 차릴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은 너무 대규모예요. 이 식민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함대가 있어야 됩니다. 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수십 척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에 선원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줄 군인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한 상인들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사무소를 차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이 규모는 큰데 위험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항해 기술이 이렇게 막 발전하기 전에는 이제 나무로 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범선 그러니까 돛을 펴서 바람을 따라서 이제 그 항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이 우리의 편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서쪽으로 불거나 아니면 멈춰 있어. 그러면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1개월 후에 이 물건을 사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못 사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이쪽 지나다가 아시아 쪽에 와서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이 선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되고 우리가 싣고 가던 물건은 다 바닷속에 빠졌고 우린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죠. 그래서 매우 혼자서 시작하기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초의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그래서 보통 왕이 후원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의도치 않게 발견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났을 때 그것을 후원한 사람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었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항상 왕들이 후원을 해서 이 사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왕들도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일반 사람들에게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주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건데 주식은 이제 주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권리를 이제 나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식민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 한 명을 잘 물주로 꼬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이 투자하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1억 원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 1000명이 있으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100만 원을 가진 사람 10만 명이 있으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고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일반적인 시민이 이제 각자 가진 돈을 조금씩만 투자해서 모으더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모였을 때 매우 큰 자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대규모의 사업을 위험한 사업을 시작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주식회사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최초 시작은 역사적으로 가장 알려진 최초의 주식회사는 바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라는 이제 그 동인도 지금의 인도네시아에서 그 식민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중에 치킨집을 차렸다. 그러면 내가 치킨집 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치킨집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고 있다? 책임은 누가 갖고 있다? 바로 치킨집 사장인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1,000,000명이 동시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책임과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업이 망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 것이냐? 이 1000만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가상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법인이라는 개념은 얘를 가상의 인간으로 취급을 하자. 실제 인간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간인 것처럼 취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인간한테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과 대비되냐면 여러분 진짜 인간과 개념이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진짜 인간은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법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마치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인 것처럼 정부에 세금도 내고 정부에서 혜택도 받고 보호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그 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법인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인 카드가 바로 이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 구조예요. 원래 신용카드를 쓴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결제가 한 달 뒤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오늘 돈을 다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달 동안 모아서 한 번에 은행에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기다려주는 건데 그거는 원래 인간한테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반려동물한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거는 인간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사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주고 그 회사가 한 달 후에 갚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아닌 이 가상의 기업이에게 마치 인간인 것처럼 권리를 줬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 권리를 다 나눠줬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제 우리 기업의 주인이 100만 명, 1000만 명인데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고 합시다. 매일매일 뭔가 결정을 할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무엇을 살까? 이번 달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까?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이 100만 명을 모아서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하시되 중요한 일반적인 결정을 대신해서 내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데 소유하는 것은 투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매번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대신으로 처리해줄 책임자를 딱 놓고 그 사람이 일반적인 일들은 다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개인 사업이나 합자 회사에서는 불가능했던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위험한 사업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한다길래 내 돈 10만원을 거기에 투자했다라고 합시다. 혹은 100만원을 투자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업은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에서 내가 실제로 돈을 벌려면 이 인공지능 개발이 끝나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에 내가 갑자기 급하게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대장에 조금 뭐 종양 같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근데 내 돈은 다 요 기업에 투자를 했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내가 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주식이 바로 이 기업에 대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쪼개서 판매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야, 이 돈을 그러면 앞으로 내가 평생 못 쓰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급하면 주식을 팔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 생긴 점은 바로 요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특징에서 나오게 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니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간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은 다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쨌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서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나한테 올 때 두 번 난 세금을 뗍니다. 첫 번째,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기업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떼요? 20%를 뗍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투자자인 나에게 돈을 돌려주면 내가 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또 소득세를 또 냅니다. 금융소득세를 또 내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세금을 또 떼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이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사회에서 요 법인이라는 형태를 허락해서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인 것처럼 취급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야 되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금 문제가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이제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대부분 사회 경제면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냥 주식회사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업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을 위해서 서로 모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회사와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면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다?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식회사에서의 의사결정, 권리는 누가 돈을 더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빌 게이츠와 여러분은 가진 권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가진 권리가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시민으로서 동일하지만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해서 주식을 많이 산 사람은 삼성전자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에 덜 투자한 사람은 삼성전자에 대한 권리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받습니다. 마치 그 민주주의 투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한 투표권씩을 가지고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근데 그 대신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이 주식회사는 돈을 우대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한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전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업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은 네가 돈이 많든 네가 이건이든 누구든 나랑 똑같은 권리를 가져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막 선호되는 그런 투자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능력이나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항상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의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최적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대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본주의적인 이 주식회사보다 요 협동조합이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FC 바르셀로나입니다. 그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 축구 구단 중에 이제 최고의 축구 구단을 뽑아라라고 하면은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이름이 나오는 여러 구단들이 있는데 축구 구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메시가 있었던 그 FC 바르셀로나죠. 이 FC 바르셀로나가 바로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그런 기업입니다. 이 FC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라는 이 스페인의 도시에서 이 시민들이 자신들을 위한 스포츠 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경기를 하도록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의 형태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동등한 금액을 이제 납입을 하고 이제 구단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는 거죠. 이제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기를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잘 나갈 때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던 그런 점들이 뭐냐면 유소년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왜냐? 그냥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사와서 그냥 경기를 하고 돈을 벌면 끝인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유명한 유망주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즐거운 축구를 하자.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기면 장땡인 그런 스포츠가 아니다. 뭐 이런 뭐 철학을 가질 수 있었던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FC 바르셀로나의 인기가 또 이제 변했지만 이제 그때 이제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도 존재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루는 기업이 주식회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 관리를 할 겁니다. 이 재무 관리는 돈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야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재무관리의 이 학문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로 표기합니다. 자본 예산. 이것은 가지고 있는 캐피탈을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분배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 구조. 돈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돈은 출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돈을 얼마의 이자를 주고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자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매일매일 조금 이제 부차적인 거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다니고 얼마를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아, 내가 현금을 들고 가니까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를 쓴다면 내 통장에 얼마를 넣어 놓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운전자본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관리 수업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서도 자본 예산을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구조에 대해서는 깔짝 맛만 볼 겁니다.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인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업 재무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요 재무 관리를 들은 이후에 기업 재무론을 들으면 이제 전반부 후반부처럼 구성이 돼서 자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냐?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조직인데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여기 있습니다. CEO, Chief Executive Officer 해서 CEO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장이 됩니다. 그 기업의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우리는 돕기 위해서 여기 CFO라는 사람이 있는데 Chief Financial Officer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재무적인 분야의 의사결정은 이 사람이 다 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EO와 요 CFO의 입장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CEO가 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보드 오브 디렉터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사회입니다. 이 이사회는 이사, 디렉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최고 경영자, CEO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입니다. 진짜 기업의 주인은 주주예요. 근데 이 CEO가 반드시 항상 성실하게 주주들을 위해서 일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최고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는 이 최고 경영자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이제 살펴보는 사람들이다. 주주들을 이제 돕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EO나 CFO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이때 모든 의사결정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일단 나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A+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추어서 내가 그러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게임에서 그랜드마스터를 찍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있어야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무관리의 목표는 뭐냐?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겁니다. 왜냐?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를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씩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자 혹은 최대한 돈을 아끼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기업 그 너머에 있는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